자, 우먼스 플레이로 인사드립니다. 이승욱 작가님, 오늘도 역시 김영민 씨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와 세상에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든지 뭐 새로운 쟁점이 나왔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는데 해석을 달리했을 뿐인데 네네. 1심 무죄에서 2심 징역 3년 6개월에 법정 구속. 바로 구속이 됐죠, 재판이 끝나고. 빙엿을 먹은 겁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또 오히려 예상했던 형량보다 또 높게 또 나왔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은 아니 이렇게 180도 바뀔 판결인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어? 이게 도대체 뭐가 이런 일이 다 있는지 싶기도 하고. 이게 이쪽에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를 사람의 그 판결과 해석만으로도 이렇게 완전 바뀔 수가 있다는 게.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 이 1심 판결을 한 판사한테 뭐 네. 예를 들면 뭐 제재가 가해진다거나 그런 것도 없어. 그 대한민국의 이 한 사람의 생사 여탈권이 네. 판사들에게 달려 있다. 그야말로 네네. 기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얘기해야 될 거 저희는 네. 절대 안희정 전 지사 이제 전 지사겠죠. 전 지사에 대해서 뭔가 편을 들어주고 이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 굳이 그런 얘기 안 해도 돼. 나는 형은 보면 나는 아니 이 자체가 너무 좀 슬퍼요. 네. 그 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정의로운 판결인 네네.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이런 구조 자체가 네. 무서워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이게 작가님? 전체주의 사회 네, 아닌가? 저도-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해를 저도 어떻게 해야 좀 돼요? 무서워요. 사회 분위기가 지금 뭐 법률가들은 입을 다 꾹 다물고 있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방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분위기가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이런 뭐 여성 문제 관련해서는 어떤 식의 다른 의견도 개진할 수 없고 그리고 이 판결에 대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문제가 많은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그 안희정 개인에 대한 뭐 호호나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랑은 사실 무관한 얘기죠. 아니 저는 왜냐면은 사실 지난 대선 때 안희정 지사는 저 큰일 날 사람이다.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이런 입장이에요. 왜요? 예? 왜 그러죠? 아 이거 좀 정체성이 불분명해. 인명이나 도선하고 아니 그게 뭘 어쩌? 대연정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 그것도 그렇고 말이죠. 이게 뭐 박정희를 뭐 존경한다고 그랬나? 이거부터 시작해서 아, 이 사람이 진짜 이게 저 제정신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그런 거 정도였는데. 분리해서 보는 사고가 필요하죠. 네, 예, 그렇죠. 그 개인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이 사건을 보고 우리가 그렇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저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아니 이게 천천히 한번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뽑아봤어요. 일단 2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이지만 이런 판결이 내려진 근본 이유는 대법원에 있다. 그래서 오늘은 대법원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아 대법원의 판결은 아니었지만 네. 대법원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예, 말씀이시죠? 대법원이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만들었다고 네네. 봅니다. 왜냐하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대법원이 판결문에 갑자기 도입을 함으로써 네. 사실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말이죠. 그 네. 판사가 누구냐? 진보적인 판사? 페미니스트 판사 아니에요. 적폐 판사로 불렸던 아, 그래요? 권순인이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게. 네, 2018년에 성인지 감수성을 거론한 대법원의 판결문이 2개가 나왔습니다. 네네. 4월 달에 하나, 10월 달에 하나 나왔는데요. 그중에 4월 달에 나온 게 아마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이었던 궁금한 게 네. 지금 약간 설날이 껴서 그런가요? 너무 잠잠하잖아요. 이 법률가들의 이제 코멘트도 좀 있어야 되고 견해도 법률가들이 나와야 될 간혹 텐데. 이 판결 나고 무슨 시사 프로나 뉴스에 나와서 코멘트를 해도 굉장히 네. 조심스럽게 아, 합니다. 조심스럽나요? 왜냐하면 예. 이 판결을 비판하면 여성주의자들한테 엄청난 또 비난을 받기도 하고 아 용모가가 그다음에 자기 목소리를 안 내는군요. 예, 그리고 이게 되게 예민한 사안이니까 김경수 네네. 지사건과는 또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하는 게 그래도 양형은 조금 세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어쨌든 뭐 법적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네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네. 성인지 감수성부터 우리가 한번 그렇죠. 좀 짚고 네. 넘어가볼까요? 네. 이게 이 단어가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애매할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고 애매합니다. 할 수도 있어요가 아니라 자, 애매합니다. 제가 예. 그러면 쉽게 네네. 네. 민중의 언어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네. 남녀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네. 뭐 그게 성폭행이든 뭐 예. 성범죄든 혹은 또 연애를 하다가 헤어진 것이든 아 그것까지 포함입니까? 뭐 하여간 네. 근데 이제 여성이 말이죠. 네네. 난 최석기한테 성폭행을 당한 거다. 당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네. 이 남성은 아니 연애 아니었나 우리? 우리 뭐 서로 합의해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성은 아니다. 난 당한 것이다. 네. 라고 얘기했을 때 여성 말을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좀 더 신빙성을 부여하는 이런 맥락이 그 성인지 감수성 아닙니까? 민중을 쉽게 너무 표현했는데. 논리로 만드시면 안 되고요. 예. 아니 방송 왜 해? 이렇게 그렇게 표현할 거야. 야, 이 새끼, 네가 이해를 하기 쉽게 내가 얘기해 준 거 아니야. 진짜 이 우리 새끼. 싸그리 잡아서 욕먹게 생겼는데 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이거는 뭐 네. 연애 관계이든 아니든 네. 성범죄 사건에서 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네. 진술만이 이제 증거가 될 때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법관들이 판단을 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들에게 우리 법원이 그런 성인지 감수성 없이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러니까 무고한 피해 여성들을 양산했다라는 그런 뭐 반성에서 네네.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전에는 진술의 일관성을 일관성이 중요하게 있어야죠. 봤어요. 예. 그것이 신빙성과 굉장히 영감 있게 봤는데 이제는 진술이 설사 일관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성범죄를 당한 이후의 행동이 그 여성이 상대 남성에게 뭐 친근한 행동을 보였다든지 뭐 친밀하게 또 만났다든지 뭐 앞뒤 정황이 서로 다정하다든지 이런 식의 행동을 보여도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 상황에 따라 필요했기 때문에 한 행동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네네네. 얼른 좋아하는 척하고 뭐 나왔다 이런 식의 진술들을 이제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하지 마라. 이게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떤 법률가가 얘기해 줬는데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죠. 네네. 그 즉시 현장을 떠나서 신고하지 않으면은 성범죄로 인정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네네. 과거에는 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여성이 이 남성한테 라면을 끓여줬대요. 네. 그래서 이게 무죄가 됐어. 네네네. 말하자면. 네,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여성계에서는 피해자 다움을 요구하는 거냐. 이 네. 피해자들한테. 계속 그 지점을 공격하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네. 판단을 해야 된다. 네. 아니, 피해자 저는, 입장에서. 저는 네.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그 감성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약간 정의를 내리면 될 것 같고 그거 만약에 이런 성인지 감수성을 다 잣대를 들이댄다면 예전에 있던 과거 연애 경험이 모두 다 범죄로 다 바뀔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그럴 어떨까요? 가능성도 있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지금 이 판결이 당연하죠. 네, 연애 안 하고 산 사람 있습니까? 대법 판결문이 나온 후에 형 아까 저기 오디오 꺼질 때 아니 해. 하지 마. 말아. 잘못했어. 현이요. 미안해. 잘못했어. 나 자르지 마.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판결 되나요? 나온 예. 후에 하급심들이 지금 줄줄이 하급심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한 판결들이 뭐 거의 30개 이렇게 나오면서요. 무죄가 유죄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연인 관계인 것도 있고요. 새로운 증거가 없이도 다시 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 지형이 바뀌고 있어요. 네.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뭐 연인 관계였든 아니든 그런 정황 증거들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배척을 당하는 거죠. 그런 증거들이 검사 측의 공소 사실을 배척할 수 있는 증거들을 이제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지 사건을 얘기하자면 검찰 측의 증인인 김지은 씨가 네. 했던 사건 전후에 보였던 행동들, 뭐 문자, 그다음에 주변인들의 증언 이런 것들이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서 2심 재판부는 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피해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해서 김지은 씨가 뭐 이모티콘으로 뭐 애정을 네. 표시하는 뭘 보내고 보냈다 하더라도 지사님만이 뭐 나를 위로할 수 있다. 뭐 예. 이런 뭐 문자도 있었고 주변인들의 이제 증언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상하원 사건 같은 것도 네네. 상하원 사건 아예 이제 증거에서 뺐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 정황 증거나 증언들이 있다 해도 그게 사실이라 해도 성인지 감수성에 따르면 그 여성의 말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명력을 배척한 거죠. 판결. 근데 상황은 똑같아요. 1심 때랑. 검찰 측이 더 새롭게 뭐 제시한 증거도 없다고 보도는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안희정 지사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더 제출했다고 합니다. 항소심에는 네네. 뭐 문자랑 뭐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같은 문자를 더 보강해서 제출했다고 하는데 네네. 그럼에도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한 거죠. 시작부터 아예 뭐 그런 예. 증거를 내거나 말거나 예,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 개념이 증거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해석을 달리해서 관점과 해석에 따라서 판결이 전혀 반대로 뒤바뀌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인 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지금 만능 치트키가 됐다. 그러면 개별 여성들마다 피해자마다 다 상황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해요. 성인지 감수성에 따르면. 그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하죠. 그러면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서 남성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여성마다 다 다른데 예. 아무리 친밀한 행동을 해도 상대방에 대해 애정 표현을 해도 그냥 너무나 다정해도 그런 문자나 이메일이 있어도 다 그럴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성인지 감수성의 이 단어에 대해서 가장 큰 그렇죠. 문제는 모든 남자가 다 성범죄자가 되고 지목만 당하면 무조건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없을 것이다. 아니 근데 이제 라는 건데. 이거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여성과 남성 사이가 권력적 관계, 말하자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여자분이 그렇지만 이제 상위. 지배적 관계, 뭐 피지배적 관계. 네. 이게 아니면은 그냥 일상적인 연애사로 보지 않을까요? 지금 이게 권력관계라고 해서 내린 판결인데 일상의 관계에서도 연인 관계에서도 지금 다 성인지 감수성으로 무죄가 유죄로 뒤바뀌고 있다니까요. 아, 그래요? 예. 일반적인 네. 연애 관계인데. 네. 지금 하급심들에서 줄줄이 판결이 바뀌거나 재수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요? 사건들이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성범죄 사건을 어쨌든 판결하는 기준이 됐던 그 증거라는 게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과 그다음에 각종 다른 정황 증거들 그런 것들의 합리성을 따져서 진술만이 있어도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다면 네네. 지금은 거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치트키를 넣으면 그런 것들이 다 무력화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피해 여성들의 태도는 다 정형되지 않았다.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 여성들은 다 다르다는 정형을 만든 거죠. 그러면 다 다른 경우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다 무죄를 접목시키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거냐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약간 네. 그 내용 중에 나도 사랑해. 약간 이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긴 합니까? 가지고 사실? 있는 게 유리하죠. 유리하지만 그것의 이제 증거 능력들도 네네. 사실상 이제부터는 배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yes means yes를 예. 이것도 불필요하겠네. 뭐 사실- 계약서 써도 네. 뭐 네. 그냥 그렇죠.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아니 이번 판결이 사인했다. 사실상 예스민스 예스입니다. 왜냐하면 노민스 노 수준도 아니에요. 노민스 노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의사표현을 했는데도 예. 성관계를 하면 강간이다는 예. 거고 예스민스 예스는 명시적으로 예스라고 내가 동의의 말을 하지 않았는데 하면 강간이란 거거든요. 이게 더 수위가 높은 거예요. 그렇지. 근데 지금 이 사안은 명시적인 비동의 의사가 없어요. 네. 예, 그걸 입증하지 못했어요. 예. 예스라고 하지 않아서 이제 강간이 된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이 판결 자체가 예스민지 예스예요. 그 비동의 예전에- 가능죄 위반 안 했어도 이렇게 그냥 판결로 가능한 거죠. 1심 판결 나왔을 때 그때 이 yes means yes를 도입해야 된다. 그랬었는데 네. 무의미하게 됐네요. 예, 도입 안 무의미하게 해도 됐어요. 뭐 대법원이 판결문에 이 성인지 감수성을 넣음으로써 사실상 네. 예스민스 예스가 이렇게 판례화 되는 거죠. 이제 왜 제가 대법원을 비판하는지 그 얘기를 조금 할게요. 해주시죠. 예. 네, 두 차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판결문에 넣었습니다. 4월 12일 선고 하나랑 10월 25일 선고 하나인데요. 그 두 사건에서 성범죄 판단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해라라는 걸 넣으면서요. 판결문에 그 적용하는 근거로 양성평등기본법 5조 2항에 따라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의 5조 1항은 단지 이겁니다. 들어볼까요? 예. 제5조 국가 등의 책무에서 1항 국가기관 등은 양성평등을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입니다. 네네. 이거는 그냥 어떤 논리의 비약도 아니고 이 조항에서 곧바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형사법상 판결의 근거로 도입한 거예요. 이 조항에서 어떻게 성인지 감수성을 바로 도출할 수 있습니까? 양성평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여성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고 남성 피고인에게 유죄를 내리는 게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입니까? 사법부가 이런 개념을 그냥 이런 식으로 갖다 써버리면 유죄 내리는 게 양성평등인가요? 사법부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증거에 그렇죠. 의해서 네네. 이걸 증거- 어떻게 곧바로 양성평등의 성인지 감수성을 꺼내냐는 거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 네. 속에는 증거라는 단어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이제 증거 법칙을 바꾼 거예요. 제가 이게 왜 문제라고 얘기하냐면 양성평등이 형사소송의 남성에게 유죄를 내리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무죄 판단을 뒤집을 때마다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듭니다. 이거는 논리의 비약을 넘어서 왜 문제냐면 대법원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이 네. 법리적인 논증이 없이 형사법상 증거법칙을 새로 만든 거예요. 네네네. 우리가 증거법칙을 법률상으로 만들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동의 간음죄를 입법하거나 입법부가 네. 그렇지 않으면 성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사법부가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새로운 판례를 만들거나 이런 정당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절차를 어느 것도 통하지 않고 그냥 판결문에 이 개념을 양성평등기본법을 인용하면서 도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 법조항 자체도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성인지 감수성이란 단어조차 없습니다. 성인지 예산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인지라는 용어가 있는데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은 양성평등기본법 어디에도 없어요. 저는 이걸 보고 놀란 게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허술하단 말인가?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데 이렇게 법리라는 것을 비약을 넘어서 이런 식으로까지 허술하게 이걸 도입해서 적용시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이게 2개가 나왔을 때도 제가 하급심 변호인들을 만난 경우가 있는데 그 변호사들이 그 얘기를 해요. 도대체 성인지 감수성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법이 갑자기 이렇게 언급을 해버리면. 그 변호사들 네, 변호사들이 사이에서도 혼란이 그렇죠. 혼란하죠. 당연히 이게 법적 개념이 아닌데 당연히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하급심 판결들이 계속 바뀌고 수사를 다시 하고 이렇게 그런 혼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이 무슨 형법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새로 만들어낸 약간 네. 뭐가 신조 같은 개념인데. 네, 신조 개념인데. 근데 이게 법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과연 네. 단어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법리 형사법상에 해석이. 증거법칙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증거보다도 위에 있는 네. 문장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을 해도 되죠. 저는 네. 사실 행정부를 더 많이 걱정했거든요. 왜냐하면 법무부에서 그 무고죄 수사 금지시킬 때 그것도 입법을 통하지 않고 네. 그냥 법무부라는 행정부에서 지침을 통해서 검사들에게 경찰에게 적용을 시키고 그다음에 성범죄 사건이 뭐 수사에 들어가면 뭐 직장에 알려서 즉시 불이익을 줘라라는 뭐 이런 식의 발언도 대통령이 하시고 이러니까 사실 행정부가 걱정이 많이 됐고 네네. 입법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안 지사 1심 판결에 대한 그 여야 국회의원들의 반응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입법부도 위헌 요소가 가득한 그런 뭐 비동의 간음죄나 미투 법안들을 마구잡이로 지금 쏟아내고 있고 이래서 사실 행정부랑 입법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사법부가 가장 이렇게 급진적으로 치고 나가는 지금 상황이 된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래서 예. 법 위에 이념이 있다. 네. 도대체 이 페미니즘에서 만든 개념이 어느 날 뭐 법안에도 들어가더니 갑자기 대법 판결로 등장하더니 실제 판결에 증거로 영향을 끼치고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니까 사법부가 지금 거의 선두에 서 있는 예, 그런 행정부나 입법부의 행동들을 어쨌든 사법부가 보완하고 그다음에 그것의 문제점들을 바로잡아야 될 사실 의무가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 김부선 씨요. 김부선 씨. 네. 네? 어떤 특정 부위에 뭐가 있다. 네. 그랬는데 그 틀렸잖아요. 네. 없는 걸로 나왔잖아. 그때 병원 가서 다 봤죠. 예. 근데 성인지 감수성은 피해자가 네. 말하자면 뭐 헷갈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김부선 씨도 이게 반전의 그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삼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 그럴 수도 여성들이 있겠네요. 자신이 잘못 봤다. 피해자는 잘못 볼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그리고 됐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이 나를 강간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관계로 드러나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난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 해도 나를 강간한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심각해요. 이게 저는 왜 심각하다고 보냐면 국민 개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판단이 오히려 김경수 지사 사건은 당리당략적인 혹은 정치 권력들의 어떤 뭐 세력 관계에 따라서 뭐 그렇죠. 정치 정치적으로, 판단일 수도 해석할 수 있고 있죠. 그런 네. 해석을 한다 쳐.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지금 보수 진보도 아니고 뭐 적폐 판사로 불리는 분이 그걸 뭐 개념을 쓰고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나중에 아닌 것 이 같아요. 문제가 드러났다 해도 누가 뭐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지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삶에는 아주 크게 영향을 끼치죠. 네. 일단 그리고 사법적인 그리고 형사법상의 대원칙들이 지금 거의 형해화되고 있고 네네. 증거주의도 그렇죠. 그다음에 재형법정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상 형해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훨씬 더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도 뭔가 좀 그 룰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그러한 경우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실생활에도 이제 피해가 올지도 아니 이게 진짜 모른다라는 겁이 있는 나는 그대로 거잖아요. 네. 성인지 감수성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활용될 경우에는 어떤 사람 하나 범죄자 만드는 건 그 일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성범죄자는 파렴치범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회복 불능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안전지사가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뇌물죄였죠. 예. 정치적으로 복권됐잖아요. 예. 근데 이 성범죄자 이게 쉽겠습니까? 뭐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예. 이거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범죄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 쉽게 어떤 법률적인 판단에서 매우 허술하게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고 처벌을 받는 상황이 된다는 뭐 거죠. 저는 오히려 네. 다르게 좀 해석을 하는데 예전에 성범죄 관련된 기사가 무조건 나오면은 사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비난이 심했고 그 사람은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오고 오히려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뭐랄까요, 좀 혐오나 이런 게 좀 낮아졌어요. 끝까지 이건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억울한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억울한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옛날보다는 그 성범죄, 진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심지어 약간 그들에게 가하는 비난이 약간 옅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과연 누구를 위한 행동들이고 이게 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방향들인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또 이게 네. 저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무슨 무슨 소리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남자는 나밖에 없어. 왜긴 왜야. 나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방송 전에 했던 얘기 아니. 그거는 농담이었지, 이 사람아. 농담. 이게 부정확한 기억이야, 이 사람아. 제가 부정확한 기억. 성인지 감수성이 없네. 아니 우리 펜스를 회차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험 네. 이것은 여전히 또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그래서 거죠. 예. 사실 안심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없죠. 무방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재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구체적인 구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 구성 요건 제가 지난 시간에 했었죠. 네네. 거기 구성 요건이 형법에서 정한 죄,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재반 범죄,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 강간 등의 죄, 그다음에 성폭력 처벌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죄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범죄 그 근거가 구성 요건이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성범죄를 보면 물리적인 강제력에서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이라는 개념으로 성범죄를 그것까지도 다 인정하는 성범죄로. 예,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네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이를 급속하게 진행시켰죠.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 가장 큰 문제는 근거가 아닌 관점과 해석으로 판결하는 것이기 그렇죠. 그거보다 때문에 위에 있는 이런 개념이 사법부의 됐어요.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뒤바뀌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되죠. 왜냐하면 법원이라는 것은 사법부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서 설사 내가 어떤 형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같은 유형의 범죄에서 받을 수 있는 뭐 그 양형 범위에 들어가 있고 마땅하다라고 하면 덜 억울하거든요. 네네. 법리 해석으로 그렇죠. 이게 해석이 가능하면 네, 이해가 가겠죠.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잘못된 판결이다 싶으면 뭐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그쵸. 뭐 이게 법을 바꿔달라고 그렇죠. 얘기했으면 이거는 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건 오히려 사법 신뢰를 저하시키는 저는 개념이라고 보고요. 진술에 대해서 이거는 2심은 항소심은 해석만 달리해서 네. 사실 이 판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법부가 내린 다른 판결에서 또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남성에 대해서. 그 진술이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 여중생인데 최근 판결 2월 6일 판결입니다. 네. 같은 재판부에서. 근데 그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대. 그게 무죄 판단의 근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봐도 어느 장단에 맞춰야 진술이 되는 일관되지 않고 같은 재판부인데, 같은 예. 판사인데. 그 안희정 지사 사건에서도 검사 측의 증인인 김지연 씨 증언이 왜 증거로 삼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그 배척한 사유를 117쪽짜리 판결문에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일관되지 않았던 거, 그다음에 당시 정황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한 재판부인데 이것의 비일관성에 대해서는 유죄를 내리고 네. 이것에는 무죄를 내린다면 국민들이 당연히 내가 어떤 판사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유죄도 될 수 있고 그쵸. 무죄도 될 수 있구나라고 한다면 아니, 어떻게 이게 법이라는 게 사법부에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아니, 상황이. 그러니까 나는 그 1심하고 도대체 이게? 2심의 이 어마무시한 차이가 네. 네. 완전히 180도 다른 판결이 이게 뭐 그냥 책임이라면요? 비일비재하다면 네. 누가 사법부를 믿겠어요? 그 재판부가 그 무죄를 판결한 사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 이건 그렇죠. 대원칙이죠. 당연하죠. 그런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걸 왜 안희정한테는 적용을 예, 안 해? 근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는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은 형사소송은 국가 대 개인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 피고인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방어권입니다. 네네. 검찰이 충분히 그 의심을 걷어낼 만큼 증거를 입증하지 못했어. 그러면 설사 의심의 여지가 있다 해도 그걸 확증적인 증거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형사법상의 대원칙인데 이 재판부는 똑같은 논리를 얘기하면서 안 전 지사 판결에는 의심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 데가 아니라 의심을 하지 않았다입니다. 김지은 씨를 의심하지 예, 마라. 예, 김지은 씨의 진술의 신빙성, 일관성 이런 것들을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 종교인가? 그 의심을 하지 의심하지 않은 말고. 것의 야. 근거는 성인지 감수성이고 성인지 감수성을 만든 것이 대법원 판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주제를 대법원으로 잡은 겁니다. 대법원이 만든 사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대법원에 갔잖아요. 어쨌든 이게 진짜 예. 대법원이 이제 가잖아요. 그럼 대법원이 이제 그러니까 정의했던 그 성인지 감수성이란 단어를 분명히 들이댈 텐데 대법원에서도 그럼 결과는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저는 뭐 결과 좀, 예측할 수 없지만. 예, 걱정되는 게 지금 그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했던 주심 대법관들은 지금 같은 소부에 있습니다. 네네. 원래는 다른 소부였는데 고영한 대법관이 이제 물러나면서 네. 소부 구성이 바뀌어서 권수일 대법관과 박정화 대법관이 지금 같은 소부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소부도 있는데 다른 소부에는 또 이제 젠더법학회를 또 만드시고 거기서 활동을 하신 또 여성 대법관이 계시고, 그러니까 용민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대법관 구성이 진보적인 분들이 더 다수잖아요. 조금 더 많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이건 뭐 정치 색깔이 여성에 대한 아니죠. 성범죄라는 관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거론해 왔기 때문에 저는 안희정 전 지사의 그 변호인단이 법리 논쟁을 정말 치열하게 벌이지 않으면 네. 이거는 좀 불리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니, 왜냐면- 성인지 감수성 자체가 그쵸. 지금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대법을 상대로 저는 좀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판결이 저희가 왜 이렇게 열을 올려서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판례가 되잖아요. 판례가 이미 된 거예요. 네, 사실. 이미 이 사건으로 해서 다른 사건도 이제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 성범죄에 대해서 뭐 그런 사람들에게서 분명히 또 피해가 가는 일이 될 수도 네.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정말 좀 판결이 좀 중요하다고 여겨서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안희정 지사 측의 변호인단의 인터뷰를 보면 2심 재판부가 새롭게 제시한 뭐 증거라든지 안희정 지사의 또 신문을 한 차례 더 했는데 이 재판부가 증인의 증언이 그 김지은 씨의 증언이 증거 능력이 있다고만 말할 뿐 안희정 전 지사 측의 피고인 측의 증거는 가타부타 그거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선입견이 섰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그래서 없네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네.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해라라고 하면 그 여성을 이미 피해자로 전제하고 그렇지. 보라는 건데 네. 법원 판결은 그 사람이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판결하는 과정인데 네. 그걸 피해자 입장에서 그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의 입장에서 전후 맥락을 보고 판단해라라는 것은 이미 피해자라고 단정을 하고 증언만 가지고. 예, 그러니까 하는 뭐 예를 거기 들어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뭐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이라고 하죠. 집에 있는 돈 100만 원이 없어졌어요. 그럼 막 가가지고 찾다가 얘가 내 100만 원 가져갔어요. 그 법원 가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게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증거 없이. 네. 네? 쉽게 얘기해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대법원이 이제 예. 황인희 씨 집에 네. 집사였어.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네. 내 개인적으로 밑에서 일하는 애인데 얘가 내 100만 원 가져갔어요. 내 위에 일하는 사람인데 얘. 대법원이 구속되는 거예요. 주 문제이긴 하지만 2심 재판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그 반인권적인 판사의 태도. 재판부가 지금 안희정 전 지사를 피고인을 1시간 20분 동안 세워놓고 판결문을 훈계하듯이 낭독했다는 보도가 여러 매체에 나왔습니다.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3년 반 동안 감옥에 예. 집어넣을 예, 그래야 그 사람에 될 대해서.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고 그래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판결은 앉아서 들을 수도 있고 마지막 선고할 때만 뭐 일어나라 해서 기립해서 들어라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1시간 20분을 사람을 세워놓고 훈계하듯이 이렇게 마치 판시를 복수하듯이. 했다는 거는 도대체 왜 단죄하듯이.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재판부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판사는 판결을 하는 사람이지
어떤 개별 인간을 인격적으로 심판할 권한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법정에서 그런 식의 행동을 보인다는 거는 오히려 형사소송 진행 중에 피고인이 개별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는 걸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사법부인데. 야, 이건 몰랐던 일이에요. 예, 진짜. 오히려 예. 재판부가 그런 식의 행동을 했다는 거는 저는 진짜 이건 인권 침해라고 봐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재판부의 권위를 보여주려고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 법률가들은 말하자면 그 전문가로서 그 권위를 인정받는 것은 전문성 때문이지 그 사람이 어떤 개별 인간보다 인격적으로 우월해서는 아니거든요. 근데 부모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국가 대 개인이 싸운 형사소송에서는 오히려 재판부가 피고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양형도 사실 과했다. 과도합니다. 네. 과도하다는 이런 의견들은 법률가들도 조심스럽게 공적으로 발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사실상 이게 거의 이력가늠죄에서는 장애인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거의 보통 이력가늠은 거의 다 그런 케이스예요. 그렇지. 아니 1심에서는 만들어지는 성적 사례인데. 자기결정권이 있다. 김지혜 씨한테 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양형이 좀 과도하죠. 검찰이 4년을 구형했는데 이제 3년 6개월을 이 양형 범위 안에는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심석희 선수 폭행한 그 조재봉 코치 사안을 보세요. 1년 6개월 받았거든요. 1년 6개월. 그러니까는 예. 폭행만 1년을 구형했는데 1년 6개월을 판결했던 하여튼 그랬어요. 네네. 구형보다 더 세게. 더 그런데 때렸군요. 예. 그런 범죄, 신체에 물리적인 상해를 입힌 지속적인 상해를 입힌 범죄도 1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세요. 일단 물리적인 상해 없습니다. 네. 성범죄라는 특성이에요. 그 이른바 곰탕집 사건도 CCTV에 드러난 그 1초 동안의 그 행동, 움직임,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피해자가 말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범죄라는 것을 이미 굉장히 과도한 엄벌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사회가 사법부 판결도 그렇고 특수하게 취급하는 거죠.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나를 몇 년 동안 괴롭히고 때리고 폭행한 사람의 범죄보다 아무 상해 없이 그다음에 사건이 벌어진 후에도 같은 일을 하면서 보냈고 심지어 친밀해 보이는 그런 행동들도 보였고 이런 관계에서 벌어진 성인들 간의 성행위가 3년 6개월 구속되는 형을 받는 거죠. 성범죄가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특수한 취급을 받고 있고 사법부도 엄벌주의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형의 과도함도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예측 가능성을 잃은 사법부의 판단은 결국은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대법원 문제로 가면 중요한 게 성범죄에 대해서만 부당한 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증거 법칙을 만든 겁니다. 대법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 증거 판단은 지금 이 대법원의 판결로 보면 사실상 증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하는 배치되는 증거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증거 법칙을 도입한 것과 사실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조항을 사실상 바꾼 겁니다. 근데 이 절차는 말씀드렸듯이 입법부를 거치지 않고 전원합의체 판결도 안 거치고 그런 비정상적인 절차로 도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의 문제는 법률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피해를 입었다 해도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혹은 피고인이 그런 피고인의 변호인단이나 헌법소원을 보통 제기하는데 그런 가능성도 막아놓은 거예요. 절차적 가능성도. 아니니까. 법률 해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장 없이는 우리 압수수색 할 수 없어요. 우리 법은. 그런데 어떤 특수한 범죄에 한해서만 사법부가 영장 없어도 그 피해자의 특수한 범죄의 감수성을 도입해서 집행해라고 용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법률 조항은 그대로 있어요. 영장이 있어야 수색할 수 있어. 그럼 이 법률 조항을 문제 삼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상 하급심들에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대법원이 그걸 바로잡아줄 기능을 하는 것이 대법원인데 오히려 대법이 앞장서서 이런 자의적인 해석 이거를 가능하도록 그것도 정당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서 한 겁니다. 사법부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법률가들이 이런 거를 지적하지 않으니까 사법부가 듣는 목소리는 계속 안희정은 유죄다. 위력간입죄에 대해서 엄벌을 해라. 이런 식의 여론에만 귀 기울이고 그렇죠. 사법부 본연의 임무 사실 입법부 행정부는 정치 논리 혹은 즉각 여론에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적인 법들도 막 만들고 하니까 그런 조치들이 의해서 입법부나 행정부가 흔들릴 때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인데 저는 이제 사법부가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우리 사회가 지금 뭐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우려 때문에 정말 내가 왜 르포 쓰고 글 쓰는 사람이 지금 이 법을 공부하고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계속 이런 의문을 가지고 아니,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법률가는 누가 좀 나서야 된다는 겁니까? 뭐 법에 대해서 법학자들, 교수님들, 법학자도 나서야 되고 네네, 뭐 이런 실제 분들이 법률가들도 나서서 얘기해야죠. 실제로 이제 법을 다루고 있는 그리고 제가 분들. 기대하는 거는 하급심의 판사들이 네. 좀 적극적으로 법리 논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급심 판결문에서 네. 이 성인지 감수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법 판결에 양성평등 기본법 5조 1항 양성평등에서 노력한다. 이게 다예요, 근거가. 그게 대법에서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실제 판결을 바꾸라고 하니까 네네. 이거는 하급심 판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실 논쟁을 좀 벌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막 새로운 증거법칙으로 도입한 거는 부당하다. 사실 법률가들이 싸워줘야죠. 아니 근데 이거 네. 재판을 1심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야 너 아무 조용히 해. 의미 없죠. 너 잘못 판결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건 그거대로 그냥 그 아니, 판결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럼 판례가 만약에- 되지는 못하죠. 그 그러니까 판결이. 2심 이거 이제 네. 3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법원 가서 판결이 나오면은 만약 2심이 잘못됐다고 해서 또 바뀌어요. 그러면 2심 판결을 내렸던 판사에게 뭐 불이익이 간다거나 뭐 이런 건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게 있어. 전혀 없지. 사법부 자체가 다 독립적인 판단기구이기 때문에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럴 수는 없다고 알아야 돼요? 사법부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는 이번에 양승태 뭐 코트에서 벌어졌던 사법농단 네. 재판 거래 이런 의혹들은 이제 실제로 증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런 거는 처벌할 수 있지만 법관의 개별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 처벌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무슨 판결이 로또예요, 로또. 어? 그렇죠. 누가 걸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렇지. 이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네. 앞으로 그 재판은 이렇게 돼요. 저 판사하고 우리 변호사하고 사법연수원 기수가 어떻게 되나, 고향이 어딘가, 뭐 그리고 저 사람은 정치적 성향이 어떠한가 이런 걸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개별 법관들이지만 뭔가 법은 좀 일관되고 동일한 어떤 그 원칙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런 기대치를 다 무너뜨리는 그렇죠.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네. 저 재판부를 누구 만날 때에서 내가 유죄가 되고 무죄가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야 이건 진짜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네, 들어요. 그거는 지금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우리 사법부가 불신을 받아왔던 것 중에 중요한 이유잖아요. 네. 어떤 재판부 만나냐에 따라서 그래서 뭐 정관도 자꾸 쓰려고 하는 거고 네. 뭐 브로커 법조 브로커도 생기는 거고 그런데 사법부 스스로가 판결을 통해서 불신을 자초하면 네. 그 불신을 해소할 수가 없죠. 이 고무줄 판결이다. 어떻게 이렇게 뒤바뀌는 그것이 법리적인 판단도 아니고 이런 재판은 개별 사건 들여다보면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갑자기 법률 위에 이념이 있고 네. 그런 개념을 막 쓱 집어넣어서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거 뭐 배심원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건가?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생각도 드네요. 뭐 일부 법률가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성범죄 이제 연루되면 그냥 국선 써라. 이제 뭐 사선 쓸 필요 없다. 어차피 국민 유죄 받을 참여 거 재판으로? 아니 국선 아예. 변호사 쓰라고. 아예 그냥 국민- 변호사 사서 돈 들이지 말고 아, 어차피 어차피 무죄 유죄 못 나올 거. 받으니까 국선 써라. 야 이거 좀 무서운 예. 얘기인데요.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네네. 얘기할 정도로 성범죄는 사실상 유죄 추정이라는 얘기는 법률가들 자체도 많이 해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이게 쐐기를 박는 판결인 거죠. 그동안은 그래도 진술의 일관성 같은 거를 고려하고 신빙성들을 판단했다면 이제는 그거조차도 그 개념에 따라서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서 판단해라라고 저는 하니까. 이 네. 판결이 굉장히 좀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 같은데 저는 입법부에서도 분명히 이런 거 이제 법정으로 지금 늘 입법부가 가능성이 거의 높아요. 뭐 200개 정도 법안이 대기 네. 중입니다. 미투 법안이. 거기에는 예스민지 예스도 있고요. 네. 노민지 노도 있고. 근데 이거 아셔야 될 게 국회에는 지금 이런 그 20대 남성들, 20, 30대 남성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게 20, 30대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전체 남성에 관련된 문제고요. 네. 그 전체 남성과 관련된 연인이든 배우자든 가족이든 그렇죠. 여성도 다 포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아, 이 법률 시장이 새로운 또 그 블루오션을 만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맞- 예. 그 이제 예. 말하자면은 공증, 네, 성관계 공증, 맞아요. 이 서비스 그리고 예스 민스 모텔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그 자체로 이미 뭐 그 성관계 형님, 동의에 개발한다고 하고 그래요. 잘 됐네. 형님 다시 한번 도전하시죠.
법을 만들자 입법기관 가서 여기 다시 한번 뭐. 웨스트민스 모텔 해가지고 여성이 데리고 가는 거야 남성을. 그래서 야 너 여기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너 뒤통수 안 친다. 그거 안심 뭐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어때? 황인희 씨 그거 출자합시다. 안심 못합니다. 왜 안심 못해요? 그래도 여성이 아니, 성인지 마음을 감성에 뒤바꾸면 대해서, 그래. 들어갈 땐 그랬지만 네. 들어가서는 나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강간당했다라고 하면 나는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네.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또 뭐 유죄가 네. 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분위기를 좀 아셔야 돼요. 이게 그냥 기우가 아닙니다. 저는 모텔 제가 앞에 판사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판사가 지금 이런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지금 아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웃음이라도 좀 나와야지. 아유, 웃어야지, 우리가. 진짜 저는 웃음이 안 나와요. 저는 그럼요. 정말 국가가 2등 국민을 공식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2등 국민이 아닌 지위지만 아니, 정말 늘 되게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가 되고 있는 자체가 그리고 여기에 아까도 우리가 사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오른손들에게 막강한 권력과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진보 좌파라는 사람들이 계속 강화시켜주고 있다. 우리가 뭐 법은 잘 몰라도 네. 상식선에서 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요. 그 법에 따라서 내가 처벌받는다 혹은 무죄받는다. 이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네. 어떤 판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나는 살고 또 어떨 땐 좆된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냐 이거예요. 곰탁질 사건 보셔서 느끼실 거예요. 내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곰탁질 사건에서 1점 몇 초 잠깐 스쳤어요. 징역 6개월 나왔습니다. 이거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네. 거를 좀 아셨으면 그 좋겠어요. 사건 처음에 청와대 청원에 올린 것도 그분의 배우자였잖아요, 여성. 예, 배우자 아내가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올렸고 그 스튜디오 성폭력 사건에서도 피의자로 지목된 분이 자살을 하셨잖아요. 스튜디오 실장님. 그 남성의 여동생이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남성들이 피해를 입을 확률이 매우 높은 사안이지만 네. 그 남성과 연관되어 있는 우리가 가족, 연인, 가족이죠. 네. 배우자, 여성 모두에게도 사실상 해당된 얘기예요. 이런 사회로 가는 게 올바른가? 안희정을 유죄냐 무죄냐 판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근거로 이런 판결이 내려지고 있고 이 판결이 의미하는 게 뭔가?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지금 최고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인 사법부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네네. 이런 거를 볼 때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입법부도 한숨 나오고요. 행정부도 한숨 나오고 네. 진짜 3권이 다 한숨 나옵니다. 저는. 국민의 기본권이나 권리 같은 것에 대해서 권리를 여성이라는 집단으로 자꾸 해석을 합니다. 개별 인간이 아니라 권리에 다니는 개인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성이라는 집단 전체를 약자로 놓고 그 권리를 증진시키겠다는 명분으로 계속 사회가 인권과 기본권이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약자는 선량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네, 성범죄에서 굉장히 급진적인 판결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캐나다입니다. 여성들의 주장을 거의 다 수용하고 있는 게 그래요? 캐나다인데요. 네. 어떤 일들이 캐나다에서 벌어졌어요? 예.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지안 고멧이라는 방송인의 사건입니다. 이분은 캐나다의 CBC라는 방송사의 라디오 쇼. 방송인입니까? 귀가 더 방송인 솔깃해지네요. 그리고 예. 꽤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래요? 매우 인기가 있는 유명인이었어요. 고메 씨. 예, 고메 캐나다의 고메씨라는 정영진 같은 느낌인가요? 예. 정영진 씨보다 더 유명하죠. 아, 더 유명한가요? 예. 따져보자면 정영진은 족도 몰라 사람들이. 잘생겼잖아. 아유 이건 구리대 여자들이요. 구리대. 그 예. 인기로 치자면 굉장히 인기 있는 유명인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2014년에 여성 3명에게 성폭행, 그러니까 강간죄로 그 피소를 당합니다. 방송사에서는 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이제 한 건이 더 추가돼서 4건으로 총 기소가 돼서요. 새끼 쓰레기네. 네, 이런 재판을, 평판이 예, 받았어요. 많아졌겠어요. 근데 이분 사건은 약간 성관계 도중에 뭐 목을 졸랐고 나에게 심하게 폭행을 했다. 뭐 머리를 뭐 쥐어서 세게 뽑았고 뭐 이런 증언들을 포함한.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뽑았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분 성 취향이 약간 가학적인 성취향을 그러네. 가진 저기 사람이었어요. 그게 여튼 스타일이 같아요. 수도 예, 있는 거 근데 아니에요? 이 취향이다. 고메 씨의 주장은 모두 다 합의한 관계였다. 내 침실 안에서 벌어진 일은 다 상대방과 동의했고 합의한 관계였다라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2014년에 제기가 됐지만 벌어진 거는 매우 오래전 얘기예요. 그런데 2016년에 이제 이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네네. 그러면서 그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증인들의 비일관성과 철저한 기망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돌이킬 수 없게 약화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법정에서 증거를 숨기거나 숨기려고 했다. 이거예요. 증인들이. 그건 뭐냐면 고소인 1은 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후에 그 고매 씨와 아무런 접촉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후에 두통의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 고매 씨한테 이 여성이 비키니를 입은 자기 사진을 보냅니다. 네. 그래서 그 이메일을 고매 씨 측에서 증거로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은 나중에 그 증거 제출된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고매 씨가 자기를 왜 공격했는지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하도록 하려고 미끼로 보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낚시였다? 네, 낚시였다. 그다음에 고소인이 여성은 성폭행 사건이 몇 시간 지난 후에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계속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네네. 몇 시간 뒤 보낸 이메일에는 당신은 지난밤에 정말 끝내줬다. 아,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때문에 나는 당신의 이렇게 혼을 빼놓을 때까지 이건 제가 저속한 언어라서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데요. 땡땡을 하고 싶어요. 예, 뭘 하고 싶어요. 이렇게. 섹스 아닐까요? 섹스 아니에요. 제가 섹스면 얘기하죠. 오. 이거는 굉장한 저속하고 뭐예요? 음란한 언어라서 적어주세요. 삐 처리하고 얘기할 수 있는. 아니, 좀 적어주세요. 저라도 좀 알게.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아. 네, 궁금하시겠다. 아, 약간 그 성관계에 약간 저속한 네. 표현이네요. 아니 근데 아, 그거보다 네. 훨씬 더 수위가 높아요. 훨씬 더 예, 훨씬 더 네. 수위가 높아요. 예, 예. 예, 아. 그래서 네네. 그런 메일을 보내고 자기가 자신의 맥주병에 이렇게 펠라치오 하는 사진도 보내고 오랄 섹스를 그런 것도 연상하게 보내면서 하는? 네. 뭐 맥주병을 펠라치오한 사진도 보내면서 그런 증거가 이제 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소인 이 여성은 뭐라고 했냐면 다들 알려달라고 난리야. 안 됩니다. 우리 저 친박 네. 성향의 분들이 네. 박 네. 우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 그것보다 훨씬 그만해요. 심하다니까요. 예. 박 우리잖아. 네. 그래서 네. 현기증 나시겠다. 그런데 그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어요. 그게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 네. 여성은 그거는 고매 씨를 내가 기쁘게 하고 달래주려고 한 거였고 나는 강간범죄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자책해서 그냥 거의 체념 상태에서 보냈다. 이렇게 또 증언을 아, 그래요. 그걸 합니다. 믿어요, 재판부가? 예, 재판부에 무죄 아니, 되잖아요. 이게 예.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다음에 고소인 3. 예. 세 번째 여성은 예. 앞에 두 살의 증거들을 본 진짜 다음에 모르겠다. 처음에는 부인했던 새로운 사실을 실토한 거예요. 뭐냐면 성폭행 사건 이후에도 나는 고매 씨랑 만나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다라고 실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고소인 2와 3은 친구 사이로 밝혀졌고 이 고매 씨 재판을 두고 서로 수천 건의 문자를 오간 것이 또 네네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게 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모의했다라고도 둘이 볼 수 짰다? 있고, 예. 어. 모의해서 거짓 증언했다가 아니라 이 재판을 서로 같이 임하면서 서로에게 이제 유리한 진술을 위해서 어쨌든 작전을 짠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입증이 되니까 재판부가 무죄를 판결한 겁니다. 그런데 검사는 뭐라고 했냐면 이 고소인 3명의 신빙성인 그들이 혐의가 제기된 그 강간 사건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는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네,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죄 판결이 났는데 이 판결이 나오고 재밌는 게 네. 캐나다의 그 여성 단체들이 일제히 판사의 판결을 비난합니다. 한국과 비슷하죠. 판사가 여성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으로 피해자다움. 예, 스테레오타입으로 일치하지 않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비난했다.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피해자 예. 다움이 없었다라고 예, 그래서 그 판사가 판단했다고 예. 캐나다 여성단체들이. 예, 예. 이것은 다른 여성들이 범죄를 고소하는 일로 나서는데 장애가 될 것이다. 똑같습니다. 한국의 여성단체들의 주장과. 네네네. 그래서 그 여성단체는 그 판결이 난 후에도 지안 고매 씨는 과거에도 유죄였고 여전히 유죄이며 미래에도 여전히 유죄라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그 여성들을 피해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건이 난 후에 캐나다의 입법부가 새로운 법안을 만듭니다. 뭐냐면 그 여성단체들의 압력으로 아, 법안을 예, 빌 C 51 그러니까 51이죠. 예. 51이면 51을 위반하게끔 여당을 압박해서 캐나다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의 내용이 뭐냐면요. 뭐예요? 예. 성범죄에서 사건과 무관한 성적 이력에 관한 증거를 제출을 금하는 건데요. 아 여성단체의 예, 근데 입법이 원래도 통했군요.
원래도 그런 법은 있었어요. 강간죄에서 여성들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의 예년 성의력을 추궁하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법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더 수정하고 대폭 강화해서 성적 이력이라고 하면 네. 어떤 거를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그 강간 사건 외에 네, 다른 그 성관계를 성관계가 가졌던 뭐 전에 네. 있었건 후에 있었건 그래, 전에. 그런 건 증거가 아니다라는 그다음에 얘기예요. 뭐 중요한 예를 건 들면 아니다, 그런 그게. 거죠. 성매매 여성이 성범죄로 신고를 했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성매매를 했거나 혹은 또 이전에도 성범죄 사건으로 뭐 무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그런 것들 다 있잖아요. 별개로 한다? 그런 거 한국도 지금 비슷해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채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법안이 이미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수정해서 강화를 했냐면 성범죄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이 고소인의 성적인 행동과 관련된 증거를 재판에 제출하려면 네. 먼저 검사에게 보여주고 네. 그다음에 판사가 그 증거를 승인하면 그때서 증거를 낼 수 있다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성적인 행동과 관련된 증거는 아까 같은 그런 이메일들 네네. 이런 거를 이제 검사한테 그러니까 먼저 보여주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 검사라 하면 나를 기소했던 사람한테 예, 먼저 보여주라는 보여주고 거예요. 예. 보여주고 그 증거를 법정에 제출해서 증거로 볼지 쓸 말지 것이다. 여부는 판사가 승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적장한테 내 목숨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검사 측은 증거를 미리 피고인에게 공개해야 되지만 피고인은 법정에 증거를 제출하기 전에 검사 측에 증거를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 불문하고 사실 형사법의 대원칙이에요. 그래야 피고인에게 국가를 상대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호할 수 있죠. 아니, 증거를 검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죠. 근데 검사한테 보여주면 아까처럼 그 증거를 보고 다 짜맞출 수 있잖아요. 검사는 저 증언을 피해자 편 아니에요? 당연히죠. 그 여성 고소인 얘기하겠죠. 측이니까 예. 검사 측의 증인이 그거에 다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증거가 전략을 나왔다. 짜도록 여기에 해주는 대해서 거죠. 대답할 거 준비하고 예. 있어라. 어떤 대답을 할 거냐 뭐 이런 이제 식으로. 지안구매 사건 같은 그런 극적인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극적으로 뒤집히는 사건이 이제 성범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 네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캐나다는 이거를 입법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 법안을.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입법 기관을 예, 통해서 통과했습니다. 법이 통과가 됐다.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무개가 이제 또 다른 여성하고 이제 연애를 해요. 근데 한 10번 말하자면은 성관계를 가졌어. 네. 근데 그 중에 한 5번째, 넘버링 5번째는 아무래도 동의하지 않다. 강간이었던 것 같아. 동의하지 네. 않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쵸. 6, 7, 8, 9, 10 나머지 5번하고 5번의 성관계가 있어도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도 5번째 때 했던 이거는 성폭행이기 때문에 이 남성을 고소할 수 있고 또 이 남성을 처벌시킬 수 있겠네요. 예, 근데 그거는 실제로도 뭐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10번을 했지만 한 번은 동의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당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른 사건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그 사건에서 그 사건 후에 이렇게 너무 좋았다. 당신하고 뭐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걸 보냈어도 이 증거를 못 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증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 캐나다 여성단체 비난이 한국의 여성단체랑 똑같잖아요. 네. 결국은 그게 다 페미니즘이기 매뉴얼이 있는 것 예, 같아. 페미니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사건 전후에 어떤 행동을 했어도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없다. 그런 증거 법칙을 주장하는 거랑 똑같고요. 한국에서는 그게 이제 성인지 감수성으로 캐나다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증거 법칙이 아니 된 이게 거죠. 좀 걱정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그냥 평범한 제 생각을 얘기하자면 네. 저는 그냥 성범죄 저지른 놈도 진짜 나쁜 새끼들이죠. 그 새끼들은 어떻게든 잘못을 그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두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너무 이제 그분들 진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이게 좀 감싸주는 그런 거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씨발 조재범위를 뭐 지금 두둔한 게 아니잖아.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이게 사실 남일 같지 않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곧 이제 입법기관의 통과가 우리나라에서 된다면 당장 우리가 입어야 될 약간 불안함과 약간 이런 불합리함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보세요. 벌어지니까. 여성들이 그런 이메일이나 그런 상대방을 좋아하고 뭐 너무 좋았다 이런 걸 보내도 그 여성은 상대방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다음에 그 행동은 내가 성범죄 피해자이기 때문에 자책에 빠져서 한 거였고 이런 식으로 여성들은 다 증후군에 그런 피해 증후군에 빠져서 계속 합의 섹스를 했다라고 주장하면 성인지 감수성에 따르면 그 맥락이 고려되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캐나다 사례가 매우 급진적이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저는 그래도 한국의 사법부가 이것보다 더 급진적이다. 지금 더 급진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캐나다는 적어도
입법이라는 행위를 거쳤습니다. 그렇죠, 정당한 그렇죠. 절차를 네. 거쳤고 그 법에 의한 해석을 한 거죠. 한 가지 또 판사가 그 증거를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 여지를 여전히 남겨뒀어요. 가능성 채택이. 판사가 그 예. 증거를 채택하면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증거도 없고. 근데 이거를 그냥 법리에 따르지 않고 사법부가 그냥 도입한 거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오히려 훨씬 더 급진적이다. 이 캐나다 급진적이라고는 캐나다보다 절차 문제에서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네. 이러다가는 나중에 네.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 설치해서 제가 날 보고 이상한 상상을 했다. 이것도 성범죄다.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쾌감이 지금 성범죄 영역에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나를 한국이 이상하게 정말 생각했다. 어째서 예. 이런 영역에서 글로벌 리더인지 제가 정말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자면요. 예. 어쨌든 사법부가 아이고, 잊지 모르겠다. 말아야 할 아유, 것이 그게 너무 좀. 그러니까 중차대한 목적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네. 범죄의 억지나 뭐 국민의 안전 이런 걸 보호해야 되는 중차대한 목적은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헌법이나 형사법은 그런 중차대한 목적을 위해서 재주형되고 그것에 따라 조작되고 재구성될 대상이 아니라 그런 중차대한 목적이 있음에도 네. 여전히 지켜야 될 그리고 제한해야 될 것들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헌법과 형사법입니다. 네네. 이 개념을 잊지 마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다른 얘기거든요. 사법부에 약간 예.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그렇죠. 생각해 봐야 된다. 그 헌법과 형사법이 여성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 아니란 거예요. 그 목적이 정말 중차대하다 해도 네. 그것은 국민의 보편적인 기본권을 수호하고 그럼에도 그런 목적에 따라서 휘둘리지 않도록 제약을 설정하고 있는 게 헌법과 형사법입니다. 네. 그래서 사법부가 이 원칙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여지가 없을 만큼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을 때는 무죄를 선고해야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영장 없이는 아무리 나쁜 놈이어도 정말 당장 단두대에 매달아도 시원치 않을 정도의 악인이어도 영장 없이는 불법으로 구금하거나 체포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렇죠. 원칙 아닙니까? 기본권이죠. 예. 네. 그게 우리가 법치주의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당장 단두대에 세우자는 막 시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막 단두대 끌고 다니면서. 그런데 우리는 헌법에 수하고 따라서 있죠. 예.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고 입법부로 움직여서 네네. 결국은 입법부가 탄핵안을 탄핵을 올리고 했고. 사법부인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리고 네. 그런 대의민주주의가 정말 최고로 발현된 게 촛불 시위였고 법치 박근혜 국가였죠. 대통령 탄핵이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는 진보 보수 너나 없이 다 그 원칙에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원칙을 사법부가 잊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성범죄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원칙이 지금 되게 형해화되고 있다. 이게 네네. 하나 있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두 번째로 하급심 판사들의 치열한 법리 논증을 기대합니다. 법조인들이 나서지 않으면 사실 방법이 없어요. 전문가들이 사실상 이것이 왜 문제인지 다른 의견이 계속 나와야죠. 비판적인 의견이 나와야 되고 페미니즘은 성역이 아닙니다. 법 위에 이념이 있을 수 없고요. 예. 그래서 안희정 지사 측의 변호인단이 좀 대법심에서는 좀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으면 여긴 합니다. 법무법인 어디예요? 지금 많이 좀 네, 여러 곳이에요. 여러 곳에 뭐 변호인단이어서 5명인가 그래요. 아마 1심에서 무죄가 나가지고 마음을 좀 그냥 안도를 조용히 그냥 가자. 그러니까, 괜히 이걸 갖고 예. 뭐 여론전을 펼쳐봐야 그렇죠. 뭐, 예, 뭐. 여론전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근데 그냥 점잖게 무죄를 가려고 한 받았으니까. 건데 뭐 상황이 이렇게 그리고 됐으니까 2심은 새로운 쟁점이 없었고 더 예. 증거를 보강했으니 이제 무죄가 나올 거라 예상을 했겠죠. 아무래도. 예.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저는 김경수 지사의 사건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국민의 삶에는 더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판결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변호인단이 이게 잘못된 증거법칙에 의한 재판이라고 좀 강하게 공세를 펴시면서 이런 판결이 다시 좀 바로잡힐 수 있도록 왜냐면 이게 좋겠고요. 단순히 안희정 전 지사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페미니스트들이 펴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뭐 기억이 안 난다거나 뭐 내 기억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페미니스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가해자는 잊어도 피해자는 절대 잊지 못한다. 이런 얘기 합니다. 들어보셨죠? 피해자의 맞은 말이 사람은 증거입니다. 기억하고. 네. 예. 그 증거라는 걸 넘어서 그 당시의 상황, 상대방이 했던 행동, 그날의 공기의 촉감까지도 기억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절대 잊지 못한다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피해자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 이 논리인데 진짜 피해자면 그렇겠죠. 이게 법정의 판단으로 가면 피해자들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관되지 않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럴 때 또 페미니스트들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잊지 않고 공기의 감각까지 기억하는
다고 주장했던 피해자가 막상 법정에 가면 진술이 달라져. 그리고 번복되거나, 피해자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또 세밀한 기억 때문에 괴롭다고 이렇게 말했던 피해자가 세밀한 기억이 자꾸 엇갈리니까 그럴 땐 그거는 또 정형화된 틀은 없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그거에 대해서 집요하게 기고하면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거야. 그렇죠. 2차 피해라고요. 그러면 개별 인간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 사례만 봐도 그 피해자에게 정형화된 틀은 없고 개별 인간에 따라 반응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증거 능력이란 것은 피해자마다 다른데 결국은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 객관적 정황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의 논리에 따라서도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개별 인간마다 반응이 다 다른데 뭘 갖고 처벌의 기준을 만들 그럼요. 거예요. 네. 그러면 결론은 다시 이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별 인간을 모두 성폭력 피해자의 정형화된 틀로 오히려 이들이 집어넣으면 다 다르다고 하면서 집어넣으면 그 자체가 오히려 합리적인 논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사법적 판결이라면 더구나 그걸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네네. 오히려 정형화된 틀을 페미니스트들이 만들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하여튼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공소 사실이 10개였어요. 그 중에 9개가 이제 인정이 돼서 유죄를 받았고요. 한 개만 배척이 됐습니다. 그 한 뭐였죠, 개는 그거? 이제 집무실에서 있었던 강제추행인데요. 네네. 그거는 이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라는 이유로 이제 기각이 됐어요. 진술이 그거는 일관되지 또 않는다고? 진술이 네, 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9개 사실이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아서 그러면 말이죠. 이게 대법원 네. 가서 단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파기환송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공소사실 그러니까 대법원 법리 판단만 하니까 네네. 그 법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뭐 파기환송되죠. 그래서 저는 법리 논쟁을 좀 더 치열하게 지켜봐야겠네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언제나. 지금 뭐 여론이 네. 워낙 한쪽으로 쏠렸다고들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론에서 어느 누가 이 판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제가 합니까? 한 가지 말하는 게 있어요. 예. 지금 검찰이 이번에 재판거래 국회의원들이 파견 법관을 통해서 했던 지금 재판 청탁에 대해서 네.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여야 의원 뭐 서영구 의원부터 해서 네네, 많이 들어가 있죠. 여야 의원들이 지금 줄줄 수사 대상으로 검찰 전장하더니 소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이거는 이제 수사하려고 사법농단과 예. 또 다른 그렇죠. 건인데 검찰에선 이거는 사법농단의 재판거래와 다르지 않다. 사법농단이죠. 예. 그것도. 예.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그 파견된 법관들을 통해서 개별 사건들에 대해서 양형을 이렇게 해달라, 다 사건 진행에 청탁인데. 대해서 알아봐 달라라고 해서 그 법관들이 막 보고서도 만들어서 의원에게 주고. 근데 이 그 청탁에는 금품수수 같은 건 없어요. 수뢰는 없습니다. 네네. 근데 아무런 대가 없는 것 같지만 대가가 그건 법이죠.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의원이란 지위. 예. 그래서 지금 파견 법관들을 통해 저지른 이 사건이 수사를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안희정 전 지사 사건에서 보세요. 국회에서 여가의 우리 발언들 보셨잖아요. 공개적으로 입법부가 안희정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하급심 법원 만나라. 대법원도 만나고 네. 해라라고 압박을 했고 정현백 전 여가부 장관이 대법관 만나서 얘기했다. 그리고 하급심 판사들도 만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 영향을 주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발언들을 한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심이 지금 유죄가 났어요. 근데 이것이 국회에서 압력을 그 의원들 발언 하나하나가 다 개별 의원들이란 말이죠. 네. 장관이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한 건데 그것이 이 재판 청탁이나 사실상 뭐가 다른가. 개별 재판에 대해서 이런 영향을 행사하고 압박을 넣는 행위로서는 다를 게 그렇죠. 없다. 다만 네. 차이는 공개적으로 했느냐, 개별로 만나서 은밀히 했느냐. 그 차이지 똑같다는 거예요. 개별 사건들에 대해서 사법부를 네네네. 압박한 거는 그리고 이 재판 결과가 나오도록 해라라고 한 거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정말 김경수 전 지사 사건과 다르게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여야 보수의 문제 문제도 아니죠. 아니고 정치 우리 문제 사회 아닌 것 전체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다. 개별 국민들이 어떤 지위를 갖느냐, 법 앞에 평등한가, 기본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가, 우리 네. 사회가 인권과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 네. 그것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총체적으로 지금 저는 비상등이 들어왔다. 네네. 이렇게 봅니다. 진짜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얘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봤는데 네. 이 단어가 어느 맞는 사회에서나 치트키예요, 정말. 통용되는 네. 치트키 같은 그런 역할을 과연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건 진짜 제가 그 캐나다 사례 있잖아요. 고명시 네. 사례 네네. 문서로 정리한 게 있는데 네네. 이선옥닷컴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한국에는 기사나 이렇게
된 게 없어서요. 그렇죠. 번역을 제가 또 좀 유료로 의뢰를 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후원금을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선옥닷컴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네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 들어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네. 안희정 비난받는 사람이 이렇게 유죄 판결 중형을 받았기 때문에 쌤통이다. 네. 난 이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요. 네. 이 프로 처음 할 때부터 맞아요. 김용민 네. 쌤이 뭐라고 하셨냐면 정벌주의나 네. 규제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또 특히 엄숙주의. 예, 거기에 동의했기 엄숙주의. 때문에 이걸 시작한 거고요. 그렇죠. 네. 더 강해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 프로 지금 6개월 넘게 했지만 점점 더 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입국기관을 통해서 법이 바뀌고 입법, 있는. 행정, 사법 뭐 어느 네. 분야 할 것 없이 음.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정말 비대해지고 있는데 음. 그걸 제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보나 전통적인 좌파들이 네. 이 여성 문제라는 거를 통해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페미니스트들은 네.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이 운동이 진짜 극진적인 뭐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은 네. 지금 이 운동이 예전에 그 노예 해방 운동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의 인권 여성은 관련. 기본적으로 이등 국민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이등 국민의 지위를 다시 온전하게 끌어올리기 위한 운동이라고 여깁니다. 여전히 지금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이등 국민이라고 해요. 실제로 지금 보세요. 가부장제라는 보이지 않는 개념 말고요. 지금 사법적으로 저는 남성 이등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법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20대 남성들의 분노가 뭐 이유가 없다 그런 말도 있는데 실제 정책들을 보세요. 실제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게 서울시에서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차별적인 정책이 많습니다. 그 민주당 소속의 자치단체장들이 구청장들이 특히 많아요. 예. 네, 시장이나 구청장들이.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니까 여성 인권에 더 민감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다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 인권 그리고 페미니즘이 곧 여성 인권이고 그렇군요. 페미니즘이 곧 평등이다. 이 개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언더도그마 얘기도 하고 페미니즘이 곧 성평등이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계속 제가 강조를 해도 그것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외롭습니다. 그러네. 저는 정말 외로워요. 그래요. 아, 이거 그래서 저도 외로운데 이거 보시는 맞아요. 분들한테 자꾸 답답함을 드린 것 같아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의식이 혹시 틀렸나 사회 분위기가 이러니까 내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문제의식 정상입니다. 또 하나 덮어놓고 모든 계층을 우범자로 여기는 거. 이것도 저는 이거는 그 정상 사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죠. 예. 네. 그 잠재적 가해자로 다 여기면 결국은 경찰력, 치안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국가가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자유가 없어요. 억압돼요. 그러면. 네, 그래서 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좀 감시의 보시고, 시대예요. 예, 네. 페미니스트들도 제발 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하는 게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도대체. 우리 사회가 여성만 말고 우리 사회 전체로 볼 때 도대체 어떤 사회를 내가 바라는가 이런 것에 대한 좀 책임감도 가지고 좀 총체적인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대법원에서 보지 문제 말래요. 날 확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후에고 데모나님께서 예. 어떻게 보세요? 쉽진 않을 거예요. 어떤 소부에 네. 뭐 배당됐느냐도 사실은 뭐 신경이 쓰이죠. 네. 해당 소부에서 성인지 감수성 언급한 뭐 법관이 주심일 때는 또 다르다. 사람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일 심각한 거예요. 아니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게 이미 대법원이 내놓은 판결문에 써 있는 개념이기 네네. 때문에 아, 그렇군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이준석 이 두 사람은 네. 지금 열심히 20대 남성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안 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라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친여성적인 네. 그쵸. 차별적인 네, 저도 그런 정책들을 생각을 오히려 좀 듣긴 더 밀어붙인 했어요. 생각이 들어요. 진선미 장관이 며칠 전 인터뷰에서도 욕먹을 각오하고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네.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선거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뭐 독일이나 이런 것처럼 정당이 많이 생겨야 이 소수의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생길 거 같고 국회의원 수도 좀 늘렸으면 좋겠고 이 기회에 쪽에서 선거구도 제도도 좀 바꿔서 소수의 이 사람들의 목소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 이분들의 목소리는 뭐 목소리가 아닙니까 소수라고 해서 이분들의 목소리가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들죠. 네. 아니 우리 프로 너무 고퀄 아닙니까? 진짜 그런가요? 예. 이런 막 의원이나 정치 제도의 문제까지 네. 다 그러니까 한 사건을 보고
이렇게 좀 깊숙하고 더 넓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있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민중의 언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실제로 그 지금 진선미 장관이 네. 욕먹을 각오를 갖고 하겠다. 근데 그게 네. 왜 페미니즘만 그러냐 이거예요. 욕 안 먹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법적폐라든지 이런 재벌 개혁이라든지 이 사법적폐 세력에 대한 그런 청산 그리고 재벌 개혁 이런 것들 왜 욕먹을 각오를 갖고 안 하냐 이거예요. 네. 나 참 그. 여가부 장관이시니까 뭐 자기 포지션에서 그러니까 그렇긴 다른 한데. 여당 의원들도 좀 그렇게 한번 네.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단순하게 여성 권리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사회가 나아갈 뭐 가치나 방향이나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문제라는. 알겠습니다. 급하게 네, 저희가 네. 예, 편성을 좀 한번 급하게 해봤습니다. 편성했는데 많이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날 네. 또 휴일 지내시고 오늘 또 갑자기 또 일하시느라 많이들 피곤하시고 지쳤었는데 저희 뭐 보면서 그러게요. 좀 약간 좀 피로가 좀 해소됐으면 네. 하는 바람이 해도 될까요? 스트레스만 더 계속 받으셨을까요? 스트레스 받는 얘기만 하고 진짜요? 그래도 여러분의 문제의식이 틀리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외롭지 않다는 거를 좀 네. 아시고 네네. 우리가 있다. 네. 네, 계속 좀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약간 힘이 여러분들의 나와. 예, 네.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네. 다음 주 또 화요일 저녁 8시에 저녁, 네. 생방으로 또 인사 박진성 시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얘기 좀 해볼까요? 좋습니다. 예, 네. 아주 좋습니다. 예. 그렇죠. 그럼 또 저희는 다음 네. 주 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우먼스 플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